각각의 대상하고도 있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나하고 거리도 그렇고요. 객관화시키는 거가 더 사실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 시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와 객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다시 거리두기 단계로 이순신 장군이 누군가 불고 있는 피리 소리를 들고 나를 남으로 객관화시키고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유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유복입니다. 오늘은 왕유의 산속예술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죠. 산속에서 왕유. 형계의 흰돌도 바닥이 드러나고 날씨가 싸늘해져 붉은 잎도 드문드문. 산길에 끝닿는 곳 비 내리지 않는데 빛이빛 하늘은 남의 옷을 적시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짧은 시죠. 한자로 이 시는 모두 20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행이 5자, 5555 20자이죠. 이것을 오언시라고 합니다. 한시에서도. 한시는 오언시와 칠언시가 대부분입니다. 오언시와 칠언시가 99%예요. 나머지는 한 1% 정도가 사언시, 육언시 이런 것인데 한시는 대부분 7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5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자가 훨씬 많습니다. 5자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오언시라고 하는데 칠언에 비해서 그 당시에 행의 개념이 없습니다만 요즘의 개념으로 한 행이 7자에서 5자로 2자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오언시는 함축적인 언어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왕유부터 먼저 알아보죠. 중국시의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시대는 당나라 시대입니다. 당나라 시대 때 좋은 시인들이 아주 훌륭한 시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황금시대를, 이거는 중국의 역사에서 시의 황금시대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도 서정시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백, 두보, 왕유, 백거의, 한산자, 이 정도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타 클래스에 속하는 시인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왕유의 산속예술을 두고 공부해 보겠는데요. 산속에서, 우리말은 산속에서지만 한자어로는 산중, 가운데 중자를 써서 산중입니다. 이것을 산속에서 하는 말로 이렇게 산속에서 시를 지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시에 사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로 기성전결로 이루어져 있죠. 한시는 기성전결입니다. 기 부분부터 볼까요? 기성은 아주 평범한 수준입니다. 보통의 여타의 한시에서 볼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다지 볼 것은 없습니다. 그 세 번째 행과 네 번째 행, 정결이 아주 비범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시가 명시라고 말할 수, 또 평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계의 흰돌도 바닥이 드러나고, 형계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 이름인데요. 중국 섬서성에서 발원한 시냇물이라고 합니다. 장소성이나 역사성, 이런 의미, 가치가 좀 약합니다. 우리가 중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장소가 많이 나오지요. 장소성이 많이 등장하는데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장소가 있고,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장소는 장소성의 의미나 가치가 높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많은 그 역사적인 얘기거리가 녹아져 있는 태산 같은 거, 또 형상, 저 남쪽에 가면 형상이 있어요. 태산은 좀 동쪽입니다. 우리나라 쪽에 가깝습니다. 형산은 우리나라 소설 김만중의 구몽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형상은 도교에서 말하는 중국산의 5대 성지, 5대 성산의 하나이다. 이게 도교적인 관점에서 본 명산의 분류입니다. 호수라 하면 동정호가 있고요. 물론 항저의 서호도 유명하죠. 강으로 하면 황하가와 장강, 그 양자강이라고도 하죠. 이런 그 지명들은
그 장소성의 의미, 역사성의 가치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무엇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남의 잘못이나 단점은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타자가 남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남의 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타산은 고유명사입니다. 타산의 돌 이런 뜻이거든요. 타산이 나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타산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 디산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넓은 중국의 타산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타산지석의 고사가 태산에서 일어났으면 태산지석이 되고 금강산에서 일어났다면 금강산지석이 되는 겁니다. 이 타자가 남타자가 되니까 남의 잘못 단점 이것이 아니라 그 연상작용이 돼 가지고 남의 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유명사 타산이라는 데가 있지만 나도 지금 말하고 있는 나도 지금 그 어느 지방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계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현계 역사성도 없고 특별한 어떤 장소성의 의미를 가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하고 시냇물 이름이다. 현계의 흰돌도 바닥이 드러나고 두 번째 행 부분을 봅시다. 날씨가 싸늘해져 붉은 잎도 드문드문 드물어졌다 그 말입니다. 흰돌과 붉은 잎 한자로는 백석과 홍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백석과 홍엽은 대꾸를 이루게 하는 소재가 되고 수사법은 대조법을 가지고 있고 또 색채감 의 대비 효과를 잘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백석과 홍엽.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단풍도 이제 다 떨어져 버려서 드문드문 다시 말해서 드물어졌다고 했으니까 넛과 을의 정치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삭막하고 황량한 분위기를 빚어내고 있죠. 가을입니다. 지금 단풍도 지금 드문드문 있지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한 나무가지들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계절적 배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수준에 지나지 않죠. 이 정도 같으면 웬만한 한시에는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이 정과 결을 보면 그 다음이 비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시가 명시가 되는 겁니다. 산길을 껐다는 거 비 내리지 않는데 이것은 원문이 다섯자 살로 원무입니다. 산 매산자로 길로자 산길 원 어떤 원자예요. 무우 다 쉽습니다. 없을 무자 비우자 비가 없다 비가 안 내린다 산길에 비가 안 내린다. 이때 어떤 원자라는 뜻은 일의 처음이나 사물의 시초 기원 이런 것을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문학 작품에서는 이것을 문학 작품뿐만 어떤 사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면 원래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통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본디, 본시, 본래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게 어떤 원자입니다. 본래 이렇다. 그러면 산길은 본래 비가 없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왜 비는 왜 산길을 피해갑니까? 산길에도 비 맞고 우리가 산길을 오고 가고 한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은 있지 않습니까? 산길은 원래부터 본디 본시 비가 없으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이 시를 두고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원로 중문학자 이병환 선생의 역분을 내가 참조해 봤습니다. 산길에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 절묘한 번역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길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 번역은 절묘하지만 근데 어떤 원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원자를 처리하지 않고 대충 지나가 버리니까 석연치가 않다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자를 자전을 상세한 자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원자는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고 산길의 우두머리 산길의 끝닿는 부분 끝간데 산길의 끝간데 우리 산을 보면 정상까지 길이 보통 아니야 가지가 않죠. 정상까지 길이 가면 그 산은 굉장히 악산이 아니고 순환산이죠. 보통 마지막 안에 그 정상 부분은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산 중턱 지나서 정상을 가는 쪽에 보통 끝나버립니다. 산길은. 그리고 나서 길 없는 안에 돌 같은 것을 안에 이렇게 흑흑대면서 올라가서 정상까지 우리가 보통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 요 원은 우두머리 혹은 산길의 끝간데
산길의 끝 닿는 부분, 끝 닿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 내리지 않는데, 산길의 끝 닿는 곳, 비 내리지 않는데, 비는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산길의 끝 닿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내리면서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 결론 부분인 빛이 빛 하늘은 남의 옷을 적시네. 이것은 한자로 공치섭인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했던 산로 원무우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은 빌공자 허공인데 보통 공을 하늘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본어는 공자를 써서 하늘, 즉 소라라고 하죠. 빌공자는 하늘이다. 치는 빛이입니다. 굿을 알죠, 빛이. 빛이 빛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죠. 빛이 빛으로 된 옥빛으로 된 푸른 하늘이 공치가 그렇습니다. 섭은 저절섭자, 적실섭자 이런 뜻이겠죠. 무엇을 적게 하느냐, 또 적시느냐, 인의를 적신다. 사람인자, 옷이자, 사람의 옷을 적신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병환 선생의 역분에도 사람의 옷을 적신다. 이렇게 빛이 빛 하늘은 사람의 옷을 적신다 했는데 나는 여기 대해서 반대입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도 됩니다. 이는 사람도 되고 타인도 됩니다. 타인이 남이지 않습니까? 남의 옷을 적시네. 남의 옷을 적시네. 이때 남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시적 화자인 나입니다. 빛이 빛 하늘은 나의 옷을 적시네. 이런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번역은 남의 옷을, 직역을 하면 남의 옷을 적시네. 빛이 빛 하늘은 했으니까 이것은 주어인데 사물로 된 주어이죠. 영어에는 사물로 된 주어가 많습니다.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사물로 된 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보통 이때는 목적어를 주어로 삼고 사람을 주어로 삼고 사물을 갖다 목적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말스럽다 해서 사물로 된 주어를 우리는 피하는 게 우리말스럽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중국어도 이건 무슨 어순이 영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물로 된 주어가 들어있나 봐요. 지금 바로 빛이 빛 하늘은 하는 것은 사물로 된 주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의 옷은 바로 목적어가 되는데 한문에서는 목적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객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주가 되고 남의 옷이 객이 됩니다. 객이 됐다 하는 것은 바로 객관화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객관화. 이 남이 나를 남으로 객관화시킨 겁니다. 시적하자인 나를 시적자를 객관화시키면 남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서정시의 이론론적 동화의 관점에서 보면 주객일체니 무라일련이 이런 말을 쓰거든요. 내가 강의하면서 수없이 말했던 내용이죠. 이 지금 하늘이 어인화되면서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너가 되죠. 나는 너가 되고 내 입장에 볼 때 하늘은 남인 나가 되고 하늘은 또 대상화됩니다. 사물화되고 객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나고 내가 하늘이고 이것이 뭔가 동화된 상태에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주객일치와 무라일려의 경지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나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됩니다. 이때 남의 옷을 적시네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옷을 적시네에 해당되고 이것은 바로 이수신 장군의 시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레에 홀로 앉아 하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의 시조 아시죠? 마지막 종장에 보면 어디서 일성호가는 가짜가 노래가짜가 아니에요. 어디서 한 가닥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호가가 바로 피리 소리입니다. 피리 소리는 남의 애를 끝나니 남의 창자를 이렇게 끊는다. 단장 슬픔에 빠지게 한다. 남의 애를 끝나니 하는 것은 나의 애를 이수신 장군 나의 애를 끝나니입니다. 왜 이수신 장군이 나를 남이라고 했느냐? 바로 일성호가를 주어로 삼기 때문에 내가 객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 손님 객자. 예, 그러니까 객관화시킨다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이게 그 대상과 내가 일체가 아니라 어쩌면 거리를 두는 거니까 일체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두니까 조금 더 다른 경지 아닐까요? 나와 하늘 두고 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두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일체가 사실은 우리 아주 어릴 때 엄마하고 아기하고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거라면 사실 거리가 있는 게 조금 더 이제 성인이 되면서 거리가 있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체보다도 오히려 그런 거리를 두는 조금 더 성숙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더 이성적인 단계 아닐까요? 거리를 두고 객관화시키면서 결국은 공감의 상태는 객관화된 상태 아니에요. 그 하늘하고 나하고 동일시 했다가 동일시. 다시 그 다음에 거리를 두는 거죠. 이수신 장군이 나를 남으로 이렇게 객관화했듯이 이 시에서도 나를 시적 화자를 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나의 이 관계, 그러니까 인간과 대상화, 사물의 이 관계를 하나로 엮으시면서 감정이입을 하는데 이것이 나가 주가 객이 되고 객이 주가 되는 관계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가 객이 되면 객관화되고 또 객이 주가 되면 주관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주객 전도되는 관계에서 일체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땐 중요한 거 일체감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제가 들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게 일체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늘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니까 그게 꼭 일체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객관화, 어떤 각 대상과 나 그런 각각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걸 봐서 저는 오히려 그 점에서 조금 더 그게 다른 것 같거든요. 그냥 일체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체감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그런 각각의 대상하고도 그거를 있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나하고 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일체감에다 강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거가 더 사실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 시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와 객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다시 거리두기 단계로 이렇게 전이를 보여주면서 계속 안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관계가 아니겠느냐. 주와 객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의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수신 장군이 누군가 불고 있는 피리 소리를 들고 나를 남으로 객관화시키고 다시 그 피리 소리에 동화되었다가 다시 나로 되돌아오고 이 반복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정이익과 공감의 문제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런 생각을 깊게 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쉽지 않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결 부분 빛이 하늘은 남의 옷을 적시네가 뭔가 심상치 않는 또 심오한 그러한 의미와 다의미 내지 다의성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왕류의 산속에서를 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산속에서 왕류 형계의 흰돌도 바닥이 드러나고 날씨가 싸늘해져 붉은 잎도 드문드문 산길의 끝닿는 곳 비 내리지 않는데 빛이 빛 하늘은 남의 옷을 적시네.